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2008년하고 똑같습니다. 패턴이. 뭐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금리가 저금리가 그렇죠. 아닌 거예요.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반등의 속도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영끌하시거나 투자자 중에 좋은 시기 때 좀 매도하고 싶은 분들의 타임이 예전보다는 좀 짧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덜 살아나겠다. 2008년도보다는. 그때는 바로 살아났거든요. 그런 시장 상황 시청자들이 아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 부동산 하면 뭐 이제는 이분이 대세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한문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트로트는 서른도, 부동산은 한 문도. 아, 그런 얘기가 괜찮습니까? 있습니까? 아, 트로트는 그냥 서른도? 만들어 본 거예요. 아, 너무 좋은데. 네. 자, 그리고 힙합은 이현도죠. 네. 자,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뭐 지금 현재 부동산 저희가 소식을 종종 전해드리는데 예. 상황이 뭐 아주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것 같고요. 네. 이러다가 뭔 일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네. 정프로가 올 하반기에 주가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왜 이렇게 기분들이 좋은가 했더니 야, 큰 덩어리 이거구나. 왜냐면 집이 지금 없거든요. 아, 네. 하물며 작년에 집을 손절매를 치는 분이 네. 빌라 손절매. 빌라를. 네. 마이너스 5천. 근데 그러니까 그게 큰 덩어리니까 일종의 숏을 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해는 돼.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숏커버 들어오나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주택 시장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들을 다 했고 네. 시장에 보면은 매도자나 매수자나 네. 상황을 갖다 일단 인지한 것 같아요. 네. 인지했고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2008년하고 똑같습니다. 패턴이. 우리 뭐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다 풀었고 아마 1월 달에 아마 강남 더 풀죠? 3구 빼고는 아마 다 풀 것 같아요. 네. 다 풀 것 같은데 그때 사실 반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네. 한 1년까지는 아니고 한 8개월, 10개월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경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 일단 미국이 그때는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안 올렸었고 네. 그때도 저금리 추세였거든 미국은. 예. 그리고 그리고 우리도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미친 집값이니까 이게 한 1년 반 전에 3.25에서 5.5까지 5.25까지 올렸거든요. 2배 가까이. 그랬다가 MB 정부 들어와서 조금씩 낮췄습니다. 낮추다가 미국도 다운을 시키니까 인하를 하니까 따라서 인하하면서 1년 사이에 2009년도에 2%까지 내립니다. 5.25%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일단 저금리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규제 완화 대책이 들어갔죠.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쫙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처럼 폭락 수준은 아니었고 그때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빠진 거를 바로 회복합니다. 1년 한 2개월 지나자마자.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을 계속 유지를 못하고 쭉 빠졌죠. 시간이 가면서 쭉 빠진 게 아니라 연착륙 분위기로 차근차근 차근차근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졌다. 그게 7년 간 거죠. 7년 갔는데 7년이나. 지금은 이제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금리가 저금리가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죠.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반등의 속도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영끌하시거나 투자자 중에 좋은 시기 때 좀 매도하고 싶은 분들의 타임이 예전보다는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 카페나 투자 카페 이런 데서라든지 또 일부 공인중개사 분들도 옛날 기억을 더듬을 때 금리까지 체크하신 분은 짧은 시간에 어떤 자세를 좀 전환해야겠죠. 팔든지 뭐 하든지. 근데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예전같이 1년까지 못 가겠구나 반등이 뭐 6개월에 끝일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더 팔다 보면 어떤 다시. 현상이 나올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예측하고 계시고 할지라도. 게다가 지금 푼 거에 대해서 다주택자분들 제 지인들이 있거든요. 좀 이제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 물어보면 역으로 물어보고 저도 물어보고서 의사교환을 하는데 다들 내년 초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살 생각 없다? 살 생각이 없다. 네. 사줘야 이게 규제 완화를 했으니까 사라는 얘기잖아요. 사라고 정부가 풀어줬는데 그 조건이 탐탁한 수준은 아닌가 봐요. 게다가 금리가 완전히 피벗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찍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보는 시기가 내년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덜 살아나겠다. 2008년도보다는 그때는 바로 살아났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 시청자들이 아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환경이 좀 다르다. 네, 2008년이랑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는 있으나 맞아요. 그때의 한 잠깐 한 1년 정도의 반등이 오는 것처럼 지금도 그 반등이 오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네네, 여건이 안 좋죠. 네, 그러면 거의 뭐 큰 반등 없이,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 정책에도 뭐 큰 의미 없이 약간 뭐 유지되다가 다시 이제 하락으로 갈 가능성에 네.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네, 뭐라고? 차라리 차근차근 연착륙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규제 하나 던진 게 심리적으로 네. 일단 매도자들이 네. 살짝 매물 줄었거든요. 그런 매물이 현상, 살짝 줄었어요. 네, 한 2, 3% 서울 전국적으로 다 줄었어요. 음.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가 그렇게 일단은 약발이 좀 있죠. 그래도.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진 데는 사실 지금도 계산하시면 자산가들 입장에서 송도 같은 데 50% 떨어지고 이런 데들은 거의 반값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 미래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머리 아프시다 이런 분들은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환경을 준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그분들조차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쉽게 안 들어가고 좀 더 기다려서 더 싸게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니까 네. 시장의 반등의 어떤 심리는 살아나겠지만 거래량 저는 수반되고 진짜 이런 그 심리를 솔직히 교수님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네. 주식은 내가 그 분명히 나 이해가 되거든. 야, 저 내재 가치보다 많이 싸졌는데 그러면 저 언제 그렇죠. 들어가지 탁 째려보고 있는데 네네. 집이 뭐 떨어진다고 내가 집이 있는데 또 그걸 또 그 집을 산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네, 많습니다. 진짜로? 한 우리나라에 한 집이 한 서너 채 있는데 아 지금 또 저거 또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많죠. 집단적으로 많습니다. 나 솔직히 나 그거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주식은 아, 그러시구나. 주식은 얘가 샀다가 저도 보셨다시피 뭐 80% 마이너스 이렇게 나잖아요. 어. 근데 적어도 집은 그렇게 마이너스는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눈에 보이고 땅은 거짓말 안 해. 뭐 이런 얘기,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신봉 수준에 가신 분도 많아요. 뭔 소리야? 매니아 수준. 신봉자. 아, 신봉. 네. 아, 신봉. 거의 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국의 집가부터 아파트값부터 다 조사하고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욕심이 나서 잘 돌아가다가 그 전에 이제 매입을 해서 좀 지나서 일시적 이주택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세금도 안 내고 수익이 네. 자꾸 나잖아요. 한 7, 8년 동안 그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셀러리맨 하다가 네. 뭐 1년치를 뭐 한두 달에 벌 수도 한두 달은 아니지만 이 월급의 몇 배를 갖다가 금세 버니까 거기에 한번 꽂히시면 마치 마약 같은 성분까지도 있죠.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죠. 네,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들은 이제 연구하고 공부는 해요. 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도 오를 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뭐 역사는 아시겠지만 물론 우상향하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기준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받치냐 안 받치냐 차이인데 못 받치면 이제 파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분들 중에 2030들이 많이 이제 요번에 붙었어요. 3년 사이에. 그분들이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표현은 자산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해가지고 100억 자산가를 해봤자 자기 재산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00억 자산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10%만 빠지면 다 난리네. 그렇죠. 파산이죠. 네, 그런 분들이 제주에도 많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뭐 보면 좀 보입니다. 촉으로. 아, 네, 지금 네. 자빠진 분이 계시는구나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공부하신 분들은 손절을 잘 해요.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다음에 또 한번 또 들어가야겠지. 이런 뭐 매니아층은 좀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 최근에 전세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불안하다. 많이 나오죠. 그거 문제가 진짜 어떻게 네. 될까? 오히려 그런 게 저는 불안한데. 네, 그 뭐 전세 뭐 몇백 채가 뭐 어떻게 빌라 어떻게 됐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그렇죠. 요 문제는 어떻게 혹시 지금 가고 이건 일단 있습니까? 벌어진 일인데 네. 뭐 이런 얘기 들어들을지 모르지만 사실 정부나 국가가 이제 이건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신 분이 계실 거고 네. 주가를 믿고 이제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홍보했었잖아요. 그걸 믿으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뭐 사망이 일어나서 뭐 난리인 것처럼 지금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리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100% 매매 시세면은 80%까지는 자기 돈으로 들어가지. 자기 돈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고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국가에서 이제 대중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안심적인 심리가 좀 있으니까 무리해서라도. 그분들은 막 90%도 들어가요. 매매 시세.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빌라 신축업자들이 예를 들어 시세가 2억짜리다. 2억짜리인데 이거를 매매를 일부러 거래를 하나 합니다. 2억 5천짜리로. 아 그리고 전세 둘이 2억 2천 서로 받는 자전거래처럼 2억 5천이 되면은 이 허그에서 보증 쓸 때 뭐 90% 매매 시세 이게 있잖아요. KB 시세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기준 조건이 딱 하나예요. 공시 가격의 100, 그전에는 150%였습니다. 공시 가격의 150%까지는 대출을? 보증 얼마에서 90%까지라도 해줍니다. 150%니까 대출을 풀이 되잖아요. 그러면 2억 5천을 올리면 5천의 갭을 쫓아가서 2억 2천의 시세는 원래 2억인데 업자들 2억 5천을 올리면 그러면 2억까지 대출을 받잖아요. 네. 매매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때 바지들이 필요하겠죠. 바지가 필요하거나 자기들이 하거나 직접 공인중개사는 그 속에서 또 수익을 취하고 소개하면서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뭐 피해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매매 시세를 샘플을 뒀으니까 자기들은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도를 만든 건 누구냐? 정부죠. 150%를 대출해 주니까 매매 시세가 만약에 3억짜리 하나 찍어 놓으면 또 2억 8천까지 대출하잖아요. 2억 5천까지. 근데 그게 공시가격이라는 기본은 있어요. 근데 150%니까 공시가격이 빌라 다세대들이 보통 65에서 70% 많으면 60% 선이거든요. 곱하기 140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한 80%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 10%만 대출을- 내려오면 네. 깡통이 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좀 너무 많이. 그렇죠. 그걸 어디서 하죠? 은행에서 하잖아요. 은행에서 하는데 미국의 그 매니페하고 페이맥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증보험 은행도 또 들어요. 허구에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돈을 또 받아요. 은행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 정책 전세대출 자금 같은 거는 중개만 해주고 수익만 취하는 거예요. 안전한 거죠, 제일. 완전 안전하죠. 완전한 누워서 거죠. 뭐 네. 진짜 뭐 먹긴데 그 와중에 돈은 누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걸 메꾸죠? 세금? 허구에서 세우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심하면 SGI 보증이라고 있어요. 네. 그건 서울 보증이죠. 네. 민간인데 민간 거기서도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그건 민간이에요. 그건 또 이자가 좀 비싸 받을 때 네. 보증을 하지만 네. 거기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또 정부네. 정부예요.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장난친다는 개념이 뭐냐. 정부의 일부 계층들이 전세 가격을 또 서민층이잖아요. 빌라는. 그런 데다까지 풀로 빌라업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윤영 장관이나 이번에 국토부 대책이 일단 애를 쓴 건 인정하는데 원천적인 것부터 막아주면 사고가 덜 나잖아요. 예를 들면 공시가격에 100% 했다 그러면 시세 70%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애초에 가이드를 주면 사고가 나도 30% 집값이 내려오거나 역전이 돼도 본전을 찾잖아요. 원이고. 근데 그런 건 언제부터 그 옛날부터 했습니다. 오래 됐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피해자들이 저 혼자 많이 떠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가격이 그나마 강세였으니까 사고가 안 난 거지. 전세 맞습니다. 가격이 네, 정확하십니다. 뭐 이렇게 폭락했으면 무조건 사고가 날 났겠네. 거 알죠. 이 얘기도 드릴게요. 작년 11월에요. 네. 올해가 아니라 올해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작년 11월인가 올 봄에 네. HUG 허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TFT 팀을 만듭니다. 그게 무슨 팀이냐면 지금 이 사고 날 거를 대비한 팀입니다. 이미 1년 전에. 그걸 왜 만들죠? 애초에 TFT가 안 만들게끔 제도를 하면 되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걸 국가가 이제 방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물타기 한다고 봐요, 저는. 변종만 두드리는 거예요. 뭐 국세를 갖다 뭐 나중에 열람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뭡니까? 애초에 그걸 사고가 안 나게 최대한 정보했다라면 이런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는. 이번 공에도 또 이 말씀드리면 상속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보면은 죽었고 뭐 두 번째 상속자가 받으면 그분이 채무자가 되니까 뭐 세입자들이 사고 난 분들이 뭐 권리 행사를 하겠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제가 아는 짧은 민법으로 뭐가 있냐면 대위 상속 변제라는 게 있거든요. 대위 상속 제도.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없으면은 집행할 기관이 없으니까 내가 받을 채권이 있으면은 대위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하고서
경매를 치던 어떤 정리를 하면 자기 채권만큼 찾아가고 나머지 공탁을 하던 뭐 나중에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변호사 다 알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지금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느낌이 어떠냐면 마치 정부에서 애를 많이 써가지고 사고는 이미 시장에서 벌어진 거고 정부의 책임은 없고 정부에서 뭐 법률 지원단을 대대적으로 구성을 해서 뭐 피해자들을 줄 세워서 뭐 제가 볼 때 너무 웃기는 거죠. 왜 그게 아니라 충분히 전세 보증 보험이 만료가 된 분들은 기다렸다가 찾으면 허가해서 책임질 것이고 만료가 안 된 분들은 대의상속 변제에 들어가서 절차 밟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 일만 도와주면 되겠죠. 정부에서 차라리 지원해 주는 거. 네네. 근데 지금은 애초부터 뭐 상담을 한다는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니까 이건 정부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좀 섭섭함과 아쉬움이 제가 많죠. 네네. 네. 근데 그 전세 대출을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150%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집값이 빌라지 값이 2억인데 원래 매매가가 근데 네. 이제 그러면 공시 가격은 공시 가격은 한 1억 70%쯤 5천 6천 되니까. 되겠죠. 네. 이제 그 전세를 150%나 해주는 이유는 돈 없는 서민분들이 전세를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집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네, 거겠죠. 명분은 취지는. 좋죠. 네, 명분은 네. 좋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기꾼들의 활개치기 너무 좋은 환경이 한국이 돼버렸고 돼버렸죠. 예. 거기에 대한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세입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지금 계속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도 근데 이런 일들이 안 터진 집들도 꽤 있지만 터질 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대기 중이죠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아마 올 내년이죠. 내년 네. 봄이 되면 또 이사철이잖아요. 그때 많이 그때 또 이제 또 많이 나올 거니까. 전세금 빼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 막 생기겠군요. 전세값이 내려가면 그 일은 당연히 벌어지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이제 그거 못 빼면 또 이 사람 또 이사 못 가니까 연쇄적으로 막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도 네, 좀. 네. 그럼 또 전세가 하락 분위기로 또 넘어갈 거고. 아, 그러니까 이게 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내년 봄 이사철 한 3월 뭐 이 정도 네, 네, 전후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겠군요, 이때가. 네, 아파트들은 그나마 가격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게 그 행위가 안 되는데 빌라 다세대 이런 데는 좀 그 행위가 많이 좀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체 그 사시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 가운데 전세 비중이 어느 정도 된지 지금 통계가 한 나온 게 있나요? 5대5 정도 됩니다. 5대 5요? 현재 예. 전세 월세가 월세가 한 50% 되고 지금 많이 전세가 조금 줄었죠 예전보다. 전세는 앞으로 더 줄 가능성이 높죠. 네, 높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전세 제도 자체가 네. 약간 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아니죠. 상황은 좋은 않습니까? 건 좋은 제도인데 전세 제도는? 원래 의도는 좋은데 이게 이제 네. 악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갭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고 네.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확대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음. 만약에 매매가 3억인데 전세를 3억 해준다 정부에서 네. 그럼 어느 누가 3억에 팔겠어요. 전세를 놔도 3억인데 돈을 다 회수가 되니까 그럼 네. 당연히 주택가격은 3억 5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후진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제가 볼리비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볼리비아? 네, 전세 제도와 지금 뭐 인도, 볼리비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도랑 볼리비아는 있어요. 하고 있죠. 전세 제도가. 네, 네 있고 뭐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다 나옵니다. 안티크레시티코라고 해가지고 전세 제도가 전세제도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왜냐하면 있어요. 돈을 주고 지금처럼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했을 때 중요한 건 이제 그 사후 조치인데요. 네네. 볼리비아만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볼리비아는 이제 등기부에 전세를 하면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냥 딱 전세 등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전세가 만료가 돼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네. 돈을 안 준다, 네. 못 준다 지금처럼 그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네, 오. 당연하죠. 지금처럼 그 비율은 또 있습니다. 물론 뭐 네. 전세 보증이 5대5면 넘어오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뭐 대출을 해서 나머지 주준자고 소유권 넘깁니다. 능력이 없다 판단되는 거예요. 네. 그 후진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정말 후진국에 제가 볼 때. 우린 새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하고 부동산은 정말 후진국 수준입니다. 이거는 개혁돼야 되는데 네, 제가 네,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사람 들어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다 세입자 내보내고 빈집을 보여주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잘못 고착화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도 없는데 네.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갭투기가.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여야가 좀 뜻을 모아서
새롭게 뻔히 알거든요, 다들. 네네네네.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제일 나쁜 거죠. 아는데 아는 거, 아는데 안 하는 네네네네. 거 정말 나쁘죠. 네. 그 지금 이제 금리가 아마 꽤 올라왔고 이미 올라왔고 앞으로도 약간 더 오를 것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는 할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은데. 좀 더 오를 저는? 것 같죠, 그죠? 네네. 네. 한 0.25 두 번 최소한. 그렇죠? 최대 0.5, 0.5 그럼 이제 시중금리도 당연히 올라가야죠. 좀 더 올라가겠죠. 네네. 그 상황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집들도 꽤 나오겠죠. 네네. 그나마 정부에서 이번에 좀 네. 대책을 좀 그건 잘 발표한 것 같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래서 뭐 25조 풀어놨는데 안심전환 대출 고정금리를 바꿔주고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아마 위기에 처했을 텐데 고제도로 한 대부분은 아니고 한 25조 한도니까 네. 거기까지는 조금 숨을 놓을 텐데 그 위에 가격들 뭐 9억, 10억, 11억, 12억 이런 거 갭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그런 일이 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 일단 저번 달하고 이번 달 경매 물건 숫자가 틀려요. 서울 같은 경우에 경매 아파트가 막 나와요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은 물량은 아닌데요. 네네. 전월 대비로 비교를 하면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월에 만약에 50개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네. 지금 100개 2배가 됐습니다. 그런 추세가 아마 내년 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요. 내년 봄까지는 경매 물건이 막 늘어나고. 네, 늘어나면서 내년 상반 저거 아시잖아요. 그 혼합형금리라고. 그 기억을 더듬으시면 2017년부터 집값이 막 오르고 15년부터 살살 타다가 16, 17도 쭉 올랐거든요. 네. 근데 17년과 18년부터 혼합형금리라는 걸 팔았어요. 고정금리인데 네. 5년 동안은 고정인데 6년 차부터 변동이에요. 그런 상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 또 저금리 시절이니까. 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 5년짜리니까 더듬어 보면 23년 빼기 5년이면 2018년 나오잖아요. 네. 18년에 사신 분들은 내년부터 변동금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2%, 2.5% 받았거든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변경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을 좀 확대해서 정부에서 네. 터질 거 알고 특례 보금자리로 바꿔서 근데 그것도 금리가 많이 낮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장과 어제 보니까 금융공사하고 찍어본 거 보니까 4.5에서 5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네. 고정을 금리 해주긴 자체가. 하지만. 정부 정책 자금조차도 네. 하단이 한 4.5, 상단이 5까지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 크게 도움은 안 되겠죠, 사실. 지금은 7, 8%인데 신용도가 4.5만 나쁜 해도 근데 분들은 뭐 도움이 되고. 4.5 정도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7, 8%보다 100번 낫죠. 그렇지.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구제가 될 수 있는데 9억이 넘은 대상은 또 아니에요. 어허. 9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 넘은 집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네. 나타나겠다. 근데 그게 또 이제 물건이 언제 나오냐면 딱 연체가 3개월 되면 감정평가하고 이런 시간이 한 4개월, 6개월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내년이죠. 내년 봄에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안 되고 많이 나오면 여름 가을부터는 또 경매 물량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시장이 또 하방 압력을 받죠. 저건 아까 어때요, 말씀드린 교수님? 그 둔촌주공 같은 것들이 이제 네네. 대형 이제 분양이 있었잖아요. 이해했죠. 내년에도 또 그런 것들이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있죠. 분양이 흥행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주죠. 어떠냐? 분양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단 강남 3구 내년 초에 풀 거예요. 100%. 강남 3구 빼고 아마 다 네. 서울시 풀어서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뭐 푼다는 게 토지거래 허가 그 푼다는 건가요? 각종 규제들 하여튼 다 푸는 거죠. 다 네. 풀고 강남 3구는 안 풀고. 네. 그러면 이제 대출이나 전매 제한에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자산가들이 이제 근데 자산가들 입장에서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무릎에 살 수도 있지만 허리나 다 발바닥에 사고 싶어 하잖아요. 자산가들도. 근데 그 시간 사이에 이제 일들이 좀 벌어지잖아요. 말씀 주신 금리 인상이 또 툭툭 쳐주고 이런 게 심리적으로 금세 살아나기 힘들게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 심리가 좀 하방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분명히 반등이 있어요. 있는데 그 폭이나 그 시간이 예전만 못하니까 짧다.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거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짧은 거로 제 짧은 지로 체크해 보니까 일금융권하고 뭐 저축은행은 예전에 하도 큰일이 사고를 많이 났잖아요. 아, 그래서 좀 문제 대비를 없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네. 잘 해놔가지고 뭐 자기 자본 비율이나 전혀 문제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안정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제2금융권에서 이제
저기 어디죠? 증권사하고 증권 몇 개사 몇 개사하고 캐피탈 몇 개사 정도는 조금 취약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정부도 아마 고민일 거예요. 아, 이 부분들까지 과연 케어를 해줘야 될까 하는데 전체 총량을 따져보면 지금 정부 지원 대책 그 20조 정도 들었잖아요. 나중에 추가로 한다 그러는데 말씀 주신 미분양이 나오면 그분들은 또 상가나 이런 또 물류센터에 또 들어간 PF가 많아요. 근데 주택보다 더 취약하거든요. 더 취약하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좀 치킨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네, 본의 아닌 치킨 게임이죠.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PF 같은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당연하죠. 예. 그거 없으면 나중에 더 터지죠. 더 터지니까. 그거 배탈 났는데 계속 먹이는 거 똑같잖아요. 네. 조금 설사 두세 번 해주고 해야 다시 좀 새 출발하잖아요. 경제도 똑같지 않나요? 너무 퍼부면 당연히 물가 오르고 뭐 경제의 역사가 뭐 103년밖에 안 되는데 네, 무슨 네, 답이 있겠어요. 자본주의 한계에 대해서 뭐 케인즈도 얘기했고 네, 네. 칼막스 다 얘기했잖아요. 다만 그걸 우리가 잘 이제 헤쳐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요번엔 좀 세잖아요.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은 그걸 아니까 지금 강하게 가는 거고 네. 자기들이 돈 찍으니까 뭐 돌고 앞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기축통화 아니국 나라는 더 힘든 거죠 사실. 감수해야죠. 준비하고. 뭐 안심해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땐 준비해라. 국민들한테 준비합시다. 같이 가야죠. 그게 좀 정상이라 봐요. 근데 이제 집 그동안 이제 못 샀던 분들이 네. 계속 기회 놓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뭐 30-40% 40-50% 빠진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맞아요. 그럼 내년쯤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 많더라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이 정도면 내가 사겠다라는 분들 네. 많죠.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 근데 그분들은 네. 그나마 계층을 나누시면 되는데 네. 대출을 조금만 받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내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조금만 자산이 좀 있는 거죠. 네. 시드머니가. 근데 대출이 정부에서 하는 60% 70% 받은 것처럼 네. 그런 분들은 내년도 가격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가격이 충분히 빠져서 자기 수준하고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양쪽으로 치니까 옛날보다 어떤 능력이 약해졌잖아요. 네. 부담 능력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년 말 정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체크 들어가셔야 돼요. 무주택자분들 들어가시면서 계속 하방이다고 싶으면은 흐름이 보이잖아요. 하방이다 싶으면 좀 더 기다리실 여유가 생기고 그럼 네. 분양가가 신축 분양가도 이제 또 다 내려가요. 다운되거든요. 그럼 이게 동시 현상으로 가는데 그 시점이 제가 주로 말씀드린 주택 부담 지수라는 그 수준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130, 120 이렇게 찍기 시작하면 부담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자기 소득의 30-40% 선에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격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균형점 맞추고 횡보하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적정기라고 보죠. 그때 충분히 빠졌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 정도 이제 빠졌다고 판단될 때는 말씀처럼 들어가는 것도- 내년 하반기부터 주시하셔서 보셔야 되고 많이 빠진 데들이 있잖아요. 네. 갭 투자한 분들이 많은 데들은 정말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정상 가격으로 확 돌아가잖아요. 그런 데는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서울의 뭐 서초 강남 이런 데는 또 희소성이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조금 견고하게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내려가는 속도가 좀 적죠. 근데 이제 둔촌중 같은 게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잘 완판이 됐지만 거의 네. 이게 이런 게 강남에 또 이제 분양하는 게 또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막 30-40% 미분양 난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또 한번 죽잖아요. 그러면 서초 강남 이쪽은 좀 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 가격하고 비교가 되니까. 네, 네, 네. 뭐 10억대가 갑자기 27억 됐다가 이제 겨우 20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15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후년까지도. 네. 시장별로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대충 저의 전략이 오늘 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무주택이라. 네. 자, 우주. 무주택이 좀 행복하시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연구하신 분들 잠 못 주무시는데요. 그게 진짜 몇 개월 사이야.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집 없어가지고 뭐 했냐 그동안. 그 사이에 진짜 몇 개월 상간에 세상 공평하잖아요. 또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럴까요? 네. 편하게 생각하셔야죠. 사실 그 이후에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 마음이 편하시니까. 네. 살도 빠지고 그러더니 네. 집값 빠지니까 아유. 살도 다시 돌아오고. 예. 그 정도예요? 네. 오. 그러니까 우리 정영진 앵커님 보면 알듯이 모든 국민들이 네. 이 상태가 되는 게 좋은 부동산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는 와줘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국민한테 도움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세대 정경대학원의 한문도 교수님과 오늘 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네. 새해에도 저희 부동산 시장 진단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